대승을 이끌었던 그 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왜 당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이번 선거하면서 진심이 이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제가 10년 동작에 있었습니다. 10년 동작의 진심을 주민들께서 알아주신 것 같다. 그것이 이번 선거의 승리의 요인이다. 저에 대한 지역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기도 할 것이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저에 대한 또 다른 민생을 책임지라는 그런 책임을 부과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21대 국회의원 남은 임기를 마지막으로 25년간 숙명으로 여기며 받아온 진보정치의 수임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예,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비롯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조국 혁신당 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까지 모두 6명의 육성을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제22대 총선 모두 끝났습니다. 그야말로 격전을 치렀습니다. 각본 없는 드라마 같았고요. 개표 과정과 승부 결과를 분석하고 총선 이후에 주목할 포인트 진단해 보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세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밤들 새셨습니까? 저는 밤샜습니다. 지금 뭐 근데 좋으시네요? 아, 그래요? 네. 좀 이제 살아났네요. 이런 분들은 이제 선거 체질이셔가지고. 그렇습니까? 밤 새셨습니까, 장 소장님? 네. 어땠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역시 인간의 하찮은 머리로 예. 그 민심을 읽는다라는 것은 참 무모한 일이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끝까지 박빙 지역들이 엎치락뒤치락해서 상당히 좀 손에 땀을 쥐었고 무엇보다 제가 좀 편파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준석 예. 당선자, 예. 김재섭 당선자, 천하랍 당선자 등이 당선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았다. 이준석 당선자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나오셔가지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다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건 저의 개인적인 바람과 희망이 예. 들어간 거였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 선거 치르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계속 좀 들어보니까 정말 유세장 때 자발적으로 500명 마지막에는 1000분까지 오셔가지고 예. 질 수 없는 선거다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그렇습니까? 하더라고요. 예. 네. 자, 민주당은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뭐 나쁘지는 않죠. 예. 그런데 또 나쁘지는 않으면서 또 그 두려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숙제를 준 것이잖아요. 21대 때 국민들께서 180석이라는 저는 180석은 다시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22대 때 또 한 번 이런 그 숙제 같은 그런 그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주셨던 예. 겁니다. 근데 이거는 숙제예요. 예. 21대 때 민주당이 그 180석을 가지고 제대로 좀 했느냐라는 평가를 했을 때는 저희 잘했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욕도 많이 먹고 민주당이 좀 제대로 해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질타를 받았는데 또 22대 때 예.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싸워봐라.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하고 제대로 민주당이 싸워야 국민들이 어디에 화풀이할 데가 없는데 민주당이 좀 대신 해주라. 예. 그런 역할 좀 제대로 해라. 라고 마지막 기회를 준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일도 같지만 여기에서 두 번째 기회를 놓친다면 네. 민주당이 그다음에 뭐가 남았습니까? 지방선거도 있고요. 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정권재창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 22대 이 무게감은요. 상당히 그냥 뭐 마냥 좋기만 할 수만 예. 없다. 자, 그런 숙제라 그러셨는데 네. 제 1번 숙제가 뭔지 구체적으로 좀 이따 여쭤볼 테니까 대답 준비하고 계십시오. 예. 임경비 작가. 네, 일단 어제 최종적인 투표 결과를 좀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민주당하고 이제 위성정당인 민주연합이 총합 175석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구가 이제 161석이고요, 비례대표가 14석.
되겠습니다. 의석수 비율로 따지자면 전체 300석 중에서 58.3%니까요.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하고 국민의 미래를 합치면 108석입니다. 지역구 90석에 비례대표 18석을 가져갔고 예.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에서만 12석을 차지했습니다. 뭐 비례대표 의석만으로 원내 3당이 되는 기염을 토했다. 예.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같은 경우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 한 석에다가 비례대표 2석을 더해서 개혁신당은 3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미래는 김종민 의원이 세종시 갑에서 승리를 해서 지역구 의석 1석 가져갔고요. 진보당도 지역구에서 울산 북구에 1석을 가져가서 1석 확보를 했습니다. 예. 자, 개혁신당은 법리합니까? 법리합니까? 본인들이 야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 본인들이. 네, 자기네들은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네. 왜냐하면 선거 과정 중에 천하람 공동선대위원장이 탄핵 얘기까지 하고 예. 윤석열 그렇습니다. 정권을 이 자리에 나와서 탄핵 얘기를 했습니다. 썩은 예. 나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워딩이 되게 셌거든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의정 활동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제 들어와라 뭐 이 말을 어제부터 했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아침에 인터뷰하는데 제가 같이 있었는데 예.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예. 자기네들은 보다 더 차별화된 정책 공약 법률로서 승부를 보겠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개혁신당은 어떻습니까? 개혁신당은 반야 반여죠. 예, 반야 반여하니까 무슨 불경 같은데 예.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반 야권 아니 범야권이라고 네. 볼 수 있죠. 범야권은 맞고요. 야권에도 반대하고요. 예. 여권에도 반대할 수도 있는 그런 두 가지의 특성을 다 갖고 있다고. 민주당엔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는 도움이 정치적으로는 안 된다고 봐야죠. 예. 저 정체가 분명해야만 바구니를 담을 때 힘을 모을 때 예. 이게 뭐 말하자면 작전을 노출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피하가 구분이 세모면은 예. 뭐 작전 노출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개헌 논의를 할 때 예를 들어 한 3석이 부족하다. 예. 이 3석의 어떤 그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데 이 성향 자체가 개혁신당이 우리 쪽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예. 같이 어떤 작전을 하겠습니까? 예. 못하는 것이죠. 근데 계륵이군요, 일종의. 그럴 수 있는데 뭐 계륵까지 제가 표현하면은 개혁신당에 대해서 아니 민주당으로서는 뭐 예. 그렇죠. 어려운 상대일 수는 있고 네.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뭐 원래 이제 땅에서 이 토지 개발할 때 알박기가 제일 무섭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포지션인데 저는 이준석 이제 당선자가 국회에 들어오면 그런 활동할 것 같아요. 예. 보수에 대한 공격도 하고 또 민주당에 대한 공격도 하고 예. 그래서 종횡무진 예. 오지랖 넓은 의정 활동을 할 것 같다.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3석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네. 의석 배분으로 치면 이제 원내에서 1% 정당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뭐 물론이고 천하람 이제 당선자 또 상당히 이제 스피커가 큰 정치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의석수에 비해서 원내의 어떤 이슈를 주도하는 네. 데 있어서는 이제 상당히 좀 강점을 발휘할 텐데 그게 이제 실제로 캐스팅 보트로서의 어떤 정치적인 힘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냐. 예. 이게 좀 앞으로의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판단을 하면 그게 이제 주된 흐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정의당의 예. 포지션처럼 장 소장님은 개혁신당의 역할에 대해서 항상 큰 기대를 말씀하셔가지고 예. 그 애정이 있는 거예요. 예, 애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들이 예. 상당히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의감 있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예. 지역을 넘어서서 진영을 넘어서서 이념 이렇게 이런 걸 넘어서서 합리적인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 맞는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한다면 저희가 많이 응원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거하고 실질적인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하고는 약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네.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얘기 해줘요. 오늘 첫째 날인데. 그건 이제 엄밀한 비평을 하자면 첫날이잖아요. 왜 나도 대기하고 있는데 아니 이제 거기 캐스팅 꼭! 보트 역할을 하려면 어떤 최소한의 의석수가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굳이 분류를 하자면 네. 캐스팅 보트의 힘은 조국혁신당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릴 것 같고 의제 주도 능력 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개혁신당에 이제 그걸 원래 잘했었던 정치인들이 많으니까 네. 조금 강점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장 소장님 말씀을 좀 더 비중 있게 들어보려고 한 게 이준석 대표의 당선을 예측하셨기 때문에 혹은 예측까지 희망하셨기 희망이죠. 때문에 그거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가능하면 한 말씀 더 들으려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민주당이요. 예.
1번 숙제가 뭡니까? 숙제를 주셨다는데 국민들이. 1번 숙제는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려라. 예. 그겁니다. 예. 좀 바뀌어라. 바뀌어라. 하려면 민주당으로서 하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행위가 말해왔잖아요. 지금 예. 이 총선에서 저희가 주장하는 바를 다시 이제 약속을 지켜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석수를 많이 준 거 아니겠어요? 무슨 약속을 저희가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도하고 무지하고 독선적인 이 국정 운영을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국민들이 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렇게 표를 주셨으면 민주당 뭘 해야 됩니까? 약속을 지켜야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 차리게 해야 될 부분들.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김건희 이 대통령 배우자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 예. 거부권을 당했으면 22대가 들어오면 그걸 다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물론 조국혁신당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특검법 플러스 명품백까지 예. 같이 넣어서 종합 특검법을 내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힘을 모아서 그걸 이제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채 양명주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약속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의 진상조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통령이 더 이상은 거부할 수 없도록 압박을 넣는 것이고 최수근 상병 수사 외압에 대해서 왜 이준석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피신시켰다가 다시 들어와서 사퇴를 시켰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뭐 있는 거 아니냐. 네. 수사에 대해서 밝혀라. 그다음에 양평고속도 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거기에 있는지 밝혀라. 원효리 장관이 이제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명품백 주가 조작. 이 5가지가 결국에는 제일 첫 번째 숙제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장사를 한 거니까요. 총선에서. 예. 그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인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통치 스타일이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부권이 이번에도 뭐 거의 분명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석열 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요. 왜냐면은 이제 전국 주도권을 제1야당이 민주당한테 준 것이잖아요. 예. 물론 이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준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위임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전국 주도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입법부에서 국민의힘이 힘을 발휘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거부권밖에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은 뭐냐면 스테로이드 같은 거예요. 스테로이드를 과도하게 쓰면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한테 약속한 그런 공정과 상식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고 두 번째는 가장 솔직히 이번에 이 분노 투표를 했던 것들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 물가. 그래서 대파가 나왔잖아요. 대파는 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대통령이 모르니까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다.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2가지 축에서 물가와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대통령한테 묻겠다. 예. 이런 것이죠. 거부권이 스테로이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그렇습니다. 비율을 그대로 따지면 그 스테로이드 오남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오남용하면서 네.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본인 스스로 그게 예. 이제 오남용이 저희가 이제 그 쉽게 설명하면 헬스를 하면서 예. 근육을 더 많이 보이게 하고 돋보이고 싶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나는 강해 하면서 약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근육이 다 괴사돼 버려요. 그러면 본인이 나중에 거부권을 쓴다 하더라도 그거는 거부권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다.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예. 어떻습니까? 내부에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안철수 당선인이 의대 정원 이 문제 이거 2,000명 확대 이거 연연해서는 안 된다. 다시 재조정하자라고 치고 나와버리잖아요. 예. 지금 다수의 중진 의원들이 찐윤 이런 분들보다는 약간 다른 길을 가던 분들이 중진 의원들이 당선이 많이 되셨거든요. 그분들이 대통령실의 그립감에 장악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공천도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할 것이고 인기가 떨어지고 지지율이 하락하는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주고 뭐 발을 맞춘다? 이것은 의원으로서 하기 힘든 일인 것 같다라는 예.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부에서 다른 얘기가 나올 것이고 솔직히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해요. 예. 그런데 특검 법안이 발의됐는데 가족과 관련된 일을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합니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총선에서 심판받잖아요. 예. 정책과 관련된 부분,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 노선과 다른 부분들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국정 운영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러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검찰 조사를 지시하거나
뭐 특검이 발의가 되면은 받아들여야죠. 예. 대통령께서 좀 바뀌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바뀔 거로 보이십니까? 좀 더 파악해보고 다음 주에 와서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더 파악해야 돼? 네? 아니 좀 분위기가 2년간 어떤지. 했잖아요. 예. 2년간. 그 분위기가 꼭 어떤지. 파악해 보십시오. 꼭 월요일 날 제가 다음 다시 주에, 와서. 다음 주에 반드시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예. 특히 몸은 조심하십시오. 파악할 때. 네. 저는 그 설마, 예. 부분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의석수를 종합을 해보면 네. 소위 이제 범야권 그 개혁신당까지 포함시켰을 때는 192석이 되는데 그럼 이제 거부권을 거부하려면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제휴권을 했을 네. 경우에는 200석 이상이 필요하니까 8석이죠. 그러니까. 그럼 8석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낮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발언을 했었거나 혹은 이제 원튼 원치 않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내쳐지는 모양새가 됐었던 당선자들 또 세봤어요? 누군가를 세봤습니다. 몇 명입니까? 제 계산으로는 딱 8명인데 아, 그래요. 예를 들면 뭐 김용태 포천 안 돼. 가평 그 얘기하면 안 돼. 당선자라든지 시켜요. 리스트로 남아. 나경원 김무원, 나경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들은 언론에 노출됐던 분들 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게 뭐 안철수 의원 좀 전에 말씀하셨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대충 한 제가 봤을 때는 8석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부각이 안 됐었지만 내심으로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총선 때는 공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28년의 총선이니까요. 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추가 이탈이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이 변수가 앞으로 어떻게 작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경빈 작가 그걸 세봤다는 건 제가 오늘 한 표 드립니다. 야.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임경민 작가 말에 또 좀 덧붙이면 예. 8석을 아주 셌다는 거에 있어서 좀 신박한 생각이고요. 예, 신박한 플러스 생각입니다. 거기에 예. 있을 수 있다는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있을 수 있다. 고려해야 된다. 그분은 한동훈 그랬어요? 비대위원장 이제 정치 본인의 정치를 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본인의 정치를 해야 뜨는지를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배웠잖아요. 예. 밟고 일어서야 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본인의 세력들을 주축을 가지고 때를 기다렸다가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가능하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도 너무 근육 자랑, 힘 자랑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육 없는. 지금 오늘 이재명 당대표나 이해찬 전 대표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2020년도 총선 끝나고 나서 예. 본인들 스스로 되게 조심하고 했던 말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의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의회에서 국회에서 뭐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힘 자랑하다가 결국 역풍 맞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검을 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또 너무 남발을 하면 그것도 또 다른 역풍을 또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당대표께서 리더십이 확고해 보이지만 조국 혁신당도 있고 또한 너무 많은 개성이 강한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내부 단속을 잘하지 못하면 민주당에게서 국민들께서 또 경고에 눈초리야 회초리를 가할 네.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힘자랑이고요. 어디까지가 국민들의 바람인지를 잘 그 균형을 잘 타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저번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요. 그 많은 의석수를 주고 그 정권까지 줬는데 한 게 뭐냐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그때 힘을 너무 안 써서 못 써서 그랬거든요. 어디가 균형점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민심을 살핀다는 게 어렵죠. 그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의 고도의 기술이고 그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국민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 근데 솔직히 정치하는 사람들 잠시 광고 아, 듣고 네, 다시 알겠습니다. 갈까요? 네, 예, 네. 광고 듣고 다시 가겠습니다. 자, 이어가 볼까요? 예. 네. 소임되면 예. 아까 했던 말들이 그런 거죠. 정치인들이 지금 보면은 민심을 잘 읽어야 되는데 국민들의 그 무엇을 바라는지를 읽는 척은 선거 때 해요. 예. 그리고 배지 딱 달고 나면 이게 원래 눈으로 또 몸으로 국민을 읽어야 되는데 입으로만 읽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그러니까 결국에는 점점 괴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는 것들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민주당 자체는요. 국민한테 최소한 지는 정치를 해야 힘을 쓰는 거다. 저는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원언과 분노에 의해서 정권을 향한 힘자랑은 가급적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민주당 정권 시절에 못했던 여러 가지 개혁 법안들 본인들 당에 손해가 되더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힘자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언론개혁 3법안 같은 경우도 한다고 공약 약속했지만
다수구석을 얻으니까 우리가 계속 집권할 수 있고 국회 권력도 장악했으니까 우리 언론개혁 안 할래. 예. 이런 식으로 빠져버렸잖아요. 예. 그런 것에 국민들이 실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제도적인 개선, 법률적인 개혁에 힘장을 하시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박수 쳐주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죠?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렇게 참패하면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는 예측을 한 분도 적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분부터? 예. 네, 말씀하세요. 나는 정치 계속 할 거야라는 예. 오늘 선언을 하신 거로 보여지고요. 그것에 대한 스토리를 좀 만들어 가고 싶어 한다라는 예. 좀 생각이 들고 제가 참모라면 조금 쉬었다가 뭐 7, 8월에 있을 전당대회 때 선출직 정통성 있는 당대표로 다시 복귀를 해라.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예. 드리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리더십과 권위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관계가 이번 총선 공천과 선거 과정 중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본인은 정치를 하고 싶어 해요.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본인의 능력과 힘으로 당의 지도부가 되는 것, 지도자가 되는 것,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고 또한 당이 혼란스러울 때 그것을 하나로 좀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본인이 보여줘야 되겠죠. 예.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매달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진보 진영에서의 차기 지도자 누구, 보수 진영의 누구. 만약 다음 달에 조사했는데 당대표를 그만뒀는데 그리고 선거에서도 졌는데 차기 보수 지도자 한동훈 20몇 프로 이렇게 나오면 예. 전당대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 권력으로서 국민의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와 명분이 될 수 있겠죠. 지난 선거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많은 상처를 입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게 한동훈 때문에 졌어라고 할지 한동훈 할 만큼 했는데 대통령 때문에 진 것 같아. 정권 심판론이 너무 심했어, 강했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뭘 할 수 없었을 거야. 라는 생각들이 주가 될지 네.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잘못됐지 캠페인이나 선거 전략 이게 뭐야 이게 주가 될지 좀 판단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뛰어난 선거 전략가가 오더라도 정권 심판론을 넘을 수 없었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할 만큼 했고 개헌저지선을 지키는 그러한 역량을 발휘했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저도 장성철 소장님 예. 말씀에 같이 이제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번의 선거의 평가 나쁘듭니다. 예.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선거 기간 내내 개헌 저지선을 막아달라고 했는데 예. 결과는 막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한 거고 선거 기간 내에 용산에서 얼마나 많은 사고를 쳤습니까? 그때마다 사고 수습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것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려오는 과정을 보세요. 원포인트입니다. 예. 이번 총선을 위해서 비대위원장을 내려보낸 거잖아요. 선출된 게 아닙니다. 당원들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이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사퇴예요. 이거는 선거에 대한 책임의 사퇴보다는 기한이 다 만료된 거죠. 예. 선거가 끝나면은 해단식을 하듯이 해임 이렇게 이제 해산을 하는 것이 역할인데 저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 중에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디서든 나라 걱정을 하겠다. 그거는 이제 정치를 하겠다는 네.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자 질문이 그랬어요. 이 선거의 책임이 용산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 그러니까 용산의 책임을 이제 의문이 돌려서 물어본 거죠. 윤석열 대통령 원망하냐. 그랬더니 제 책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내가 이번 선거까지는 다 책임지고 갈 테니까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그리고 내 길 갈게요. 나 이제 정산하는 느낌이에요.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님, 당신의 모든 사고를 수습하는 거를 제가 이제 여기서 끝내고 나는 나의 길, 내 시간,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선언해 준 것 같아요. 예. 정상 끝. 예.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길이 아까 말씀한 대로 전당대회도 머릿속에 생각할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 사람과 교류를 하면서 당내에서도 한동훈 계보를 만드는 네. 그런 작업들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예. 어제도 막 여러 군데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상의를 많이 했었고. 아, 그렇습니까? 예. 당초에는 그냥 비대위원장직을 좀 유지를 하면서 당 수습을 할 생각도 있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책임지는 모습 보이는 것이 차후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조언을 했고 그것을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제 예. 두 분은 굉장히 좀 후하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 제가 이제 다른 이야기를 좀 보태자면 하지 마요. 패배한 궁금해. 오늘 제 회장한테. 역할입니다. 이거 하는 게. 네, 그럼에도 해보시죠. 불구하고 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패전 처리 투수라고
걱정이 될 정도로 네. 예, 지난 연말에 이제 비대위원장 맡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개헌저지선을 뭐 막아냈으니까 성과를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석수가 그렇게 따지기엔 좀 너무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동안에도 전문가들이 계속 이제 평가할 때 이 패스트 트랙을 막을 수 있는 의석수 예를 들면 이제 120석 이상 정도의 성과를 낸다면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108석으로 끝났단 말이죠. 근데 이제 108석이면 지난 2020년 총선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같은 숫자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103석에다가 무소속 어차피 복당할 무소속들 4명을 더한 170석이었거든요. 그러면 거의 같은 결과를 받아든 셈인데 이거를 선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누가 해도 이 정도는 한다. 이게 우리의 최후 방어선이다라고 평가를 할지는 조금 갈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난 선거 과정에서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정치적 역량의 한계를 보였다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두 번째 부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소위 말하는 주가 혹은 지지도가 가장 높았을 때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 부딪힌 듯한 양상을 보여줄 때였습니다. 예. 소위 이제 윤한 대전으로 붙어서 대통령실에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예. 그거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이제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때 그때 잠깐 그런 반짝이는 순간이 있었는데 예. 그러고 나서 소위 이제 90도 인사를 하고 예. 그 뒤로는 용산 대통령실하고 크게 갈등하지 않는 모습으로 갔으니까 관리하는 양상을 예. 봤거든요. 예, 갈등이 있을만 하면 조금씩 마사지를 해서 이제 그걸 다시 붙이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일정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를 유권자들도 알게 됐고 예. 이게 결국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 몸처럼 가는 거구나의 인식하에서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나.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도 정치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걸 겪었단 말입니다. 아, 내가 용사가 대립할 때 내 가치가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 잠깐 지적하셨듯이 앞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어떤 갈등적 관계로 접어들면 자신의 어떤 몸값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쪽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닌가요? 선언을 한 거라니까요. 예. 이 그렇죠. 선거 다 예. 제 책임입니다. 그거는 이제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안 느꼈습니까? 예. 비대위원장이 특히나 아끼는 동생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실제로 동생이기도 하죠. 동생이기도 예.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 책임입니다는 말은 이거를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게 본인이 마음에서 우러난 소리가 아니죠. 예. 그냥 정산한 겁니다. 빚 다 갚고 이제 여기까지 예. 제가 여기까지 해드렸어요. 네. 이제 더 이상 사고 치면 그 뒤수습 못 합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너무 힘들고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빚을 다 갚고요. 빚을 다 그렇죠. 갚고 그 다음부터는 본인의 이제 말하자면 예. 말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운다는 게 뭐냐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발언들을 던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각을 세우면 인기를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수층이든 중도 국민층이든 지금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그게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보수와 진보와 중도층이 모두 다 이 야권의 이 압도적인 말하자면 그 과반 의석을 준 예. 것들은 중도층이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인기도를 높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거기에 참전해서 평가를 받겠다. 앞으로 나는 그런 그런 쪽으로 행보를 할 갈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고 높아진 봅니다. 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켜보시죠. 뭐 네. 본인이 여러 고민을 하고 얘기 듣고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전당대회 나온다고 하면 그러한 길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대립적 생각할 수도 관계. 있고, 예. 예. 근데 당원 100% 투표로 또 전당대회 지도부를 뽑기 때문에 너무 또 대립각 세우면 당원들은 이거 뭐야 예. 우리 대통령한테 저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 룰도 어떻게 바뀌고 또 전당대회 출마할지 안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하지만 홀로서기는 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캐릭터와 홍준표 캐릭터 그 중간 정도 캐릭터로 갈 공산이 크죠. 예, 그 중간. 예. 저는 근데 그게 이제 예. 실제로 전당대회에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혹은 이제 당권 도전하게 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 대립적 관계로 부분이 있습니다. 가는 게요. 그러니까 뭐 그게 실제로 작동을 할지가 일단 의문이고 또 하나는 그 포지션은 이미 이번에 원내에 다시 진입한 분들 중에서 더 무게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경원 예. 당선자라든지 예.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뭐 이미 대통령하고 각을 세웠었던 분들인데 더 중량감이 있는 기성 정치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하고 결별하고 그쪽으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을 압도하는 어떤 힘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정치적 자산이 그만큼 지금 쌓여 있는 상태일까를 생각하면 결국 그냥 그러다가 친윤 반윤 사이의 어떤 갈등 폭에서 친윤 쪽에 대표자로 가게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을까. 예. 저는 좀 그렇게 점쳐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정치적 역량을 평가하는 데서 순번을 매기면 장 소장님이 1번으로 가장 많이 평가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도 있습니다. 서 대변인이 2번을 평가하시는 것 같고 헬마가 뭐 가장 오늘 제 롤입니다. 제 역할. 네.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위상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위상은 우리 가장 관심이 많으신 장성철 쌤 어떻게 먼저 됩니까? 당내 장악력은 예. 확고해지겠죠. 예. 그리고 유일무이한 뭐 야권의 지도자로서 상당히 이제 리더십이 확고하게 될 수가 있는데 뭐 조국 전 대표가 경쟁자로 나타나지 않았느냐라고 하지만 조국 전 대표는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고 상당 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하나의 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경쟁자로서는 힘들어 네.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차기 대권의 유일무이한 뭐 야권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예. 여러 가지 근데 좀 장애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고 거기에 참 부적절하고 잘못된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예. 국민의 좀 지탄을 받는 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리고 개성이 강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 인터뷰를 보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본인 이제 국회의장 하고 싶어 하는 모습도 있고 이재명 당대표를 어느 정도 견제하는 그런 워딩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정리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과 본인의 또 사법적인 재판 리스크를 어떻게 좀 잘 넘어가느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정치적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예.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당대표도 곧 있을 전당대회 때 다시 출마할 거냐 말 거냐가 향후 정치적인 행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현상적으로는 장소님 말대로 확고한 리더십을 구축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압도적인 그 과반 의석을 차지해서 본인의 위상을 확고히 했고 본인이 예를 들면 본인의 지역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현 정부에서 말하자면 사바니스크를 더 씌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거를 다 재판을 받아가면서 전국을 돌면서 선거를 이끌었는데 성공적이었잖아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흠잡을 수 없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에 향후의 차기 어떤 대권 후보로서의 당내의 기반은 너무 단단하다. 특히나 이제 공천 과정에서도 본인 사람들을 여러 포진을 시켜서 성공적으로 또 다 입성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 봤을 때는 뭐 더할 나위도 없어요. 현상은요. 그러나 다만 정치적으로 보면 공천이 끝났다. 예. 말씀한 대로 개성이 강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하는 고수들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천 전후가 또 정치의 어떤 작용과 반작용이 다른 거거든요. 네. 공천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일을 하든 다 맞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의회의 시간입니다. 아니면 당내 의원들의 시간이죠. 왜냐하면 대선 후보가 되려면 당내 의원들의 어떤 지지 기반과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키는 의원들이 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공격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리더십을 쭉 추진해 갔을 때 말한 대로의 지금 평가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지 자칫하다가 예전에 공천 전에처럼 어떤 당을 운영했을 때는 또 그 안에서 새로 들어온 개성 강한 분들과 또 부딪히는 갈등의 양상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또 염려도 있네요. 이 이른바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이 검찰 쪽의 리스크는 총선에 대승을 하면서 약간 줄어들 텐데 그렇습니다. 재판부의 리스크는 상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제 사법부의 판단까지는 어떻게 그 리스크를 네. 예측할 수는 없지요. 뭐 늘 말하는 건 사법부가 판단하는 건 존중해야 될 영역이고요. 다만 이제 사법부 영역은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풀어나가야 될 어떤 하나는 부분이고 저는 우려되는 것들은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이제 말하자면 압도적인 과반 얻은 제1당의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또 다른 검찰의 사법 리스크의 수사의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지요. 그런 염려. 그럴 만하다. 예. 그리고 통상 그러면 안 그러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예. 비정상적인 어떤 국정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전국 자체가요 민생은 또 사라지고 시즌 2가 되는 겁니다. 저도 그 서영주 대변인 말씀처럼 뭐든 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예, 뭐든 할 수 있다는 데는 그동안 통챙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향후 조국
조국 대표는 어떤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 같은데. 예상보다는 뭐 한두 석 좀 들어든 예. 건 같지만 저렇게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것은 대단한 역량을 발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과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예. 두 개, 세 개, 막 여러 가지가 있는 예.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하루속히 좀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의회에서 본인들의 영향력과 정치력을 보다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20석이 되는 순간 각 상임위에 간사들을 한 명씩을 예.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국회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히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가장 제1의 관문이다라고 보여지고 뭐 제가 이런 말씀하면 또 뭐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불편하시겠지만 조국 대표는 감옥 갈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예. 그렇다면 조국 혁신당의 알파와 오메가인 전부인 조국 대표가 없을 때 과연 저 조국 혁신당이 정당으로서 제대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까? 왜냐하면 전문가 그룹들이 있거든요. 예. 신장식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정당 정치를 경험해 본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뭐 황운하 의원 당선인도 계시지만 그분도 좀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구심점이 없어졌을 때 개성이 강한 전문가 그룹들을 누가 그러면 이끌고 갈 것이냐 그런 점도 하나의 중요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보는 부분도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조국 대표의 어떤 그 일신의 거치의 문제를 가지고 조국 혁신당이 흔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세력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섭단체 말씀도 잘해 주셨고 교섭단체에 대한 의회에서 뭐 간사를 통해서 네. 하고 법안에 대한 일정 뭐 어떤 안건 조정부터 시작해서 일정까지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교섭단체가 돼야만 입법부 자체가 그냥 3당이라고 인정하지만 법률적인 3당 체제, 다당 체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섭단체가 매우 중요하죠. 법적 지위를 받죠. 그런데 이제 조국 대표 자체가 일신이 뭐 가둬진다 하더라도 네. 이미 조국 혁신당은요 12명으로 채워진 당입니다. 왜냐하면 비례잖아요. 예. 나가면 채워져요. 예. 그러니까 12명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의 체제 속에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끊임없이 갈 것이고 만약에 조국 대표가 감옥을 가서 좀 부담이 된다면 당명을 개명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지금 이 범야권 지역에서 조국 혁신당이 차지하는 의미가요 매우 선명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175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11을 하면은 187입니다. 그러면은 지난 21일 때보다 더 강력한 범야권의 어떤 지형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런 자체에서는 충분히 조국 대표가 없더라도 이 조국 혁신당 운영될까라고 조국 대표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네. 너무 낭만적인 생각. 아닙니다. 그거는 구심점이 없는 현실이죠. 왜 그러냐면 당이라는 것은 존재하면 지도부는 바뀌거든요. 그런데 조국 대표가 선거 전에는 지도자가 될 수 있지만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해 놓은 다음부터는 이 당의 지도부는 계속 바뀔 수 있는 시스테마이즈가 된다. 예. 그리고 의원들이 어떤 당을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뭐 해보셔서 알지만 당직자들이 거기에서 정당 운영해본 사람들이 여러 스텝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뭐 조국 대표 한 분이 뭐 어떤 일신의 그런 병고가 있다 하더라도 예. 조국 혁신당은 계속 존치가 되고 또 이렇게 선순환이 될 공산이 크다라고 근데 저는 좀 그 보고 조국 혁신당 자체가요. 네. 아까 잠깐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 그런 걸 공언했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역할이 기능적으로 굉장히 어떤 분명한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 힘이 실리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예. 이제 쇄빙선 역할 내지는 이제 망치선 역할이라는 게 민주당은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지지자들을 이제 포괄하는 뭐 대중정당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급진적인 이야기를 이제 선도해서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조국혁신당에서 하겠다라는 게 총선의 이제 슬로건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이제 미뤄둔 숙제를 맞닥뜨리는 순간이 올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지지층 내부에서도 사실 총선을 치르는 동안은 잘 덮어놨었지만 예. 어느 쪽 노선이 더 오르냐를 두고 지지층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의회로 넘어와서 본격적으로 의정 활동이 시작됐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노선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고 지금까지는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쇄빙선 역할이나 망치선 역할을 맡겨두고 뒤에 이제 큰 배가 따라가는 방식으로 해올 수 있었는데 의정 활동이 이제 주도권을 두고서는 계속 그거를 이제 방치하거나 혹은 협력 역할로 남을 수 있을 것이냐. 예. 이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는 되게 우호적인 관심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저분들이 배지를 달고 의정 활동을 하게 되면
검증이라는 잣대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 당에서도 막말을 하거나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뭐 당원 자격을 박탈하기도 하고 또한 출당시키기도 하는데 그러한 잣대로 보면 조국혁신당에 계시는 분들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치할 자격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거 때는 지지자들의 강력한 응징력으로 일정한 수준의 의석수를 확보했지만 보다 더 대중정당으로 나아가는 데는 상당히 큰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국 대표는 이 선거전 기간 동안에도요. 이 속도전하고 어떤 선명성을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당장 서초동 가가지고 네. 김건희 특검을 얘기하고 이 속도전은 이미 실행에 옮긴 것 같은데요. 저 정도 결단력이 속도면은 뭔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속도전을 보는 것들은 법안을 바로 발의를 할 예. 거예요. 약속했던 한동훈 특검법, 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뭐 종합 뭐 특검법이죠. 그런데 이제 또 보면은 이게 묘한 게 교섭단체 10인으로 낮추는 완화하는 또 그 법안도 낸다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인이라는 부분들에서 교섭단체로 바로 그냥 법적으로 좀 인정받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가벼운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조국 대표가 의회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시한부적이다. 근데 대법원의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 전에 본인이 좀 이끌면서 빨리빨리 이런 부분들을 치고 나가겠다라는 그런 뭐 생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민주당은 여러 가지로 이게 조국 혁신당의 뭐 교섭단체 10인 완화 조건이라든지 뭐 한동훈 특검법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즉각 또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구는 조국 혁신당이 의제를 던지지만 민주당이 나중에는 아 좋다 그래 해야지. 근데 그게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무조건 박수만 칠 일이냐라는 것들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이 그 서로 간의 이 속도전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나름대로 좀 이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긴장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작년 9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체포동의안이 뭐 찬성 표결로 이제 통과가 된 이후에 그 이후에 소위 당 내에서 좀 이렇게 속도에 제동을 거는 의원들에 대한 이제 공격들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습니다. 공천을 예. 거쳐서 상당 부분 그게 이제 없어진 상태이기 예. 때문에 민주당의 속도전을 향한 어떤 방향성이나 속도의 정도가 지난 21대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뭐 그것도 이제 같이 고려할 요소일 것 같긴 합니다. 예. 아니 왜냐하면 예. 속도를 내면 또 이제 장 소장님처럼 힘 자랑한다고 하니까 그 힘 자랑의 범위를 그 줄을 잘 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커다란 이제 숙제가 남겨진 건 맞아요. 이제 많은 의석수를 얻었고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거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던 것처럼 본인들에게도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예. 국민을 위한 법안, 뭐 정책 이런 것들을 많이 좋은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시간이 다 돼가는데 어제 보신 데 중에 가장 의외가 어디였습니까? 결과를. 저는 도봉갑 김재석 아, 위원장에서 예. 정말 놀랐어요. 정말. 예. 대단한 의회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의회도 가장- 저도 도몽감이죠. 아, 다 거기는 뭐 민주당 텃밭인데 예, 의외였어요. 이게 김재섭이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가 지형이 변한 건지 예. 저도 의외였습니다. 예. 다른 데는 어디가 관심 있었습니까 혹시? 화성을이죠. 화성을이죠. 화성을. 예. 예. 죽었다 역시 살아났으니까. 화성을. 아니 그리고 이제 이수정 교수와 예. 김준혁 교수가 나간 수원정. 예. 수원정도 아주 여기까지 박빙했어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이었습니다.